윤석열은 자신이 전직 검찰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모른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어이없는 소식입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공수처의 합법적 영장 집행을 무단 침입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옥중에서는 극우 인사와 은밀한 편지를 주고받으며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있다는 참담한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법 수호자의 탈을 쓰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법자의 뻔뻔한 민낯. 이어지는 영상에서 특검의 부실 수사 논란까지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체포방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자신은 체포를 방해한 게 아니라 경호구역에 무단 침입한 공수처를 쫓아낸 것뿐이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아선 건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단 침입에 빗대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경호구역을 어쨌든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지 우리가 승낙을 해준다.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법률 지식이 많지 않단 말도 했습니다. 제가 뭐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재판하면서도 좀 납득이 안 간 부분이었고요.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한 데 대해선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헌재 탄핵 심판과 1심 재판에서 줄줄이 기각된 논리입니다. 계엄 선포 예정 사실들이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동요도 생길 수 있고 대검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의 항소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 첫 심리기도 했는데 이 첫 공판부터 윤석열은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네요. 일단 이제 형량이 매우 무거웠다. 지난번에 이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무거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법 지식이 너무 없으신 것 같긴 해요. 네. 아, 그렇죠. 스스로도 인정하고. 네, 스스로도 인정하고. 근데, 아니, 이게 법 지식이 없었다는 게 전직 검찰총장이 한 말인지, 진짜 대한민국 검찰총장 다 너무나 창피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 임명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과거 정부에서 좀 반성의 를 정말 100번이라도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누가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헌정질서는 유린하고 훼손했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공수처 자체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단 침입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헌정질서의 최정점으로서 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이 그 법 자체의 절차를 부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부터 그를 부정을 하면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법 집행에 대해서 그걸 따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법에 대한 이해도 없고 법 집행에 철저히 무시하고 아전인수식으로 이건 나한테 불리하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아니니까 뭐 이거는 무단 침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본인의 무식함을 드러낸 거기도 하고 본인이 얼마나 자기가 정말 검찰 공화국의 최정점에서 그런 아나무인의 정치의 정점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다. 저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억울하냐 그럼 억울하지 않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헌정질서 유린했냐 당신이 최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집행을 막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기본 가치를 훼손했냐 이 싸움으로 전 가야 된다 봅니다. 예, 윤석열이 법을 몰라서 법 지식이 많지 않대. 이 얘기 한 게 정말로 좀 최정점이었잖아요. 너무 납득이 가지 않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잖아요. 공수처 수사 적법했고 이 체포 영장 집행 역시 합법적이었다라고 판단했었고 때문에 윤석열의 이 방해 행위가 중대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거 무단 침입이었다. 끝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너무 좀 어이가 없죠. 왜냐면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하고 체포영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미 1차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왜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다면 이게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가 않죠. 예. 이 영장을 받았고 또한 1심에서 또 재판 결과에서도 분명히 명백한 헌법질서 유린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또한 이 경호구역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취해법권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그 재판부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뭐 수사권이 없는데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좀 한심하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밖에 변명을 못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혐의 중에서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특검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윤석열의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 인정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제 주목할 점이 직위원 재판부 역시 이게 국무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네. 이제 명시한 바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직위원재판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국무위원 권한 침해지만 이거 형사 책임으로 연결시키진 않았어요. 예.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사실 이런 국무회의를 패싱했기 때문에 전 군부 쿠데타가 다시 과거가 소원이 된 역사가 지금 다시 반복됐다. 국회를 그 군합발로 짓밟고 창문을 깨서 그리고 우리 뉴스토마토 기자를 케이블 타이로 묶었던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예.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 패싱이라는 게 이제 정말 뭐 알려지면 국민이 불안하다? 말도 안 되는 진짜 소리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알려지면 불안하다면 국민을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보셨길래 국민이 알려지면 불안하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얼마나 저평가했는지 본인이 선민의식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해왔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고 이런 것들 철저하게 저는 직위원재판부에서 형사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철저하게 특검에서 더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제대로 된 이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봅니다. 예. 이 국무회의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의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한 이유가 보안을 위해서였다. 이 계엄 선포가 알려지면 국민들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궁색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면 국무위원을 일부 소집한 건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아니, 국무위원들이 그럼 보안을 안 지킨다는 소리입니까? 예. 본인이 임명했던 이 국무위원들, 장관급 아닙니까? 다 장관들인데 이런 분들이 보안을 지키지 않고 아무데나 그러면 회의 내용을 맨날 발설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들이 불안할까봐 미리 알리지 않았다.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진짜? 무서운 순간에 나타나는 건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 뭐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해 통상 회의처럼 뭐 못했다. 아니 그 통상 회의처럼 하고 안 하고가 병력을 많이 보내고와 적게 보내고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전혀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계속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첫 공판에서 윤석열의 무리한 주장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12.3 비상계엄과 계속해서 이제 좀 매칭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이잖아요. 요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달라요? 아니, 본질적으로 같죠. 예. 우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국회 나갔을 때 그때 뭐 탱크? 뭐 전 잘 모르지만 탱크 비슷한 뭐 장갑차가 우선 나와 있었고 군인들 다 총 들고 있었고요. 그렇죠. 예. 다들 목숨 걸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혹시라도 도망갈까 봐 인간 방패를 만들었어요. 내 동지가 나를 잡는 거예요. 나도 내 동지 팔을 잡고 죽더라도 이 문은 뚫리지 않게 하겠다. 다들 목숨 걸고 아스팔트 거리로 나섰거든요. 예. 전두환도 거리로 탱크 보내서 총으로 비슷한 점이 군인들 다 많습니다. 짓밟았잖아요. 예.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다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완전 기만하고 우롱하고 전 세계의 시민들을 다 눈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라서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관계를 권리 의무로 볼 수 있는 국무회의 심의권은요. 바로 국정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 자체가 저는 뭘로 보냐면 윤석열이 한마디로 국무위원을 자기 비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핀으로서 그 대통령이 위험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견제하고 균형하고 감시하는 같이 안전한 국정 운영 수행의 파트너가 아니라 너희들 내
밑에 있는 애들이고 내 비서들이잖아. 근데 이거를 뭐 권리 의무로 내가 왜 봐야 되지?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이고 검찰총장 때부터 본인이 오야붕이고 두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깔아요. 다 문제 없다고 나는 전두환과 다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재판부도 납득하지 못할 거고 국민들도 절대 설득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을 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판에서 아무튼 윤석열 측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그 의견으로 낸 게 뭐냐면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1심 재판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얼척이 없다라는 표현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검찰총장이 너무 이제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그럼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인가?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글쎄요, 이런 전략을 쓰는 과연 변호사들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게다가 이날 때 그 윤석열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예? 라고 나와서 한 적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예, 본인은 바보가 아니라고 떳떳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제가 바보입니다. 저는 법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뭐랄까 한심하고 좀 쭈글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이분이 법 공부를 하셨고 약 29년 정도를 검사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참. 근데 그런 분이 법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그럼 누가 법 지식이 있습니까? 게다가 법 지식이 없으면은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겁니까? 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켜야 되는데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이 법 지식이 잘라서 난 모르겠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궤변이죠, 궤변. 예. 지금 윤석열의 재판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재판 중에 하나가 또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항소심으로 올라갔고 어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인 고법 형사 12-2 일부에 배당이 됐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제 윤석열이 한 8개 재판들이 다 다른 재판부에 그러면 배당이 되고 이게 또 다른 판단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게 사법 로또 아니면은 네. 자, 누가 걸리냐에 따라서 이제 만약 결과가 달라진다면 예. 똑같은 내란 사건인데 통일성이 없으면 그거를 누가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일관성과 통일성으로 이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관성과 통일성 가는 기준 딱 하나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건들의 핵심은 뭐냐? 윤석열이 영장 집행을 정지시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이제 동원했고, 그다음에 계엄의 절차, 뭐 국무회의 심의라든가 계엄 절차를 할 때 그 자체를 굉장히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했고, 다 부르지도 않았고, 절차 자체를 왜곡했다는 이 핵심 사항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핵심 증거도 있고, 거기에 따른 기본 흔들리지 않는 법 원칙에 따라서 통일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의 역사적, 시대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배당이 따로따로 되면 나중에 혹시 병합이 돼서 한 곳으로 모일 수는 있나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병합 얘기는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라든가 각 사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따로 분리된 것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나눠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병합 사건 같은 병합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병합의 사유가 생긴다면 병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갈 수밖에 분리돼서 없다. 갈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냥 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니까 뭔가 좀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형태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안심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들려온 이야기 중에 민중기 특검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느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결심 공판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 목록을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깜빡하고 준비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없죠. 왜냐면 이 검사라는 분들이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그 사법권 어느 정도 행사하고 국민의 신체와
뭐 재산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일을 함에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까? 예. 그렇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민중기 특검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그 수사 자체가 다 부실한 거 아니냐.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까지도 다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최근 국토부 서기관도 그렇고 그 공서기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지금 검사들도 그렇고 이런 특검들도 그렇고 과연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 불신이 자꾸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너무 속상한 게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이 이기훈 전 부회장인데 이 사람 도피를 도왔던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근데 어떤 증거를 조사했고 그걸 어떻게 해서 할지를 이제 신청하려면 이제 재판장이 그거를 리스트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목록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김건희 특검 사실 문제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혜태 이야기도 나왔었고 재판에 검정색 그 넥타이 다 같이 항명에서 일괄적으로 집단 항명했죠. 그렇죠. 항명하기도 했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에서도 정말 이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게 정말 이게 정치 표적으로 이제 많은 피해자 양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천정치에서 뒷밟은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정치검사가 아니라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내 일을 하겠다라는 물론 검사님도 계시겠지만 예.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에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만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러고 무엇보다 여기서 핑계를 대는 건 뭐 담당 검사도 막 바뀌었고 시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거는 핑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국민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거는 명분은 이미 저희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명분만으로 이게 정의가 구현되지 않거든요. 그 가장 필요한 건 실력이다. 예. 제발 실력으로서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책임도 분명히 뒤따라야 됩니다. 네. 잘못한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만약 일반 회사에서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예. 간 경우에 예. 그냥 넘어갑니까? 예. 징계 절차 다 밟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끝까지 책임 소재는 밝혀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좀 보여야 돼요. 아니면 검사들이든 특검이든 왜 본인들의 책임을 안 집니까? 예. 근데 100% 공감하는 게 예전에 제가 법무부 근무했을 때 담당 제 전임 수석검사가 과거에 일했던 2년치 기록을 다 지우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담당 검사 교체할 때 범죄 아닙니까 그거는? 네, 담당 검사 교체할 때 그 본인이 의지가 있어도 전임자가 자기가 했던 기록을 제대로 인수인계 안 했거나 지우고 나가서 이러한 그 준비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제가 당한 게 있으니까 저 그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설마요. 예. 아니 김건희 재판 1심 성적도 좋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짚었습니다. 윤석열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립니다. 편지를 썼다 그래요. 전한길 씨한테. 윤석열, 전한길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먼저 윤석열에게 편지를 보냈고 윤석열이 답장을 보낸 형태라고 하는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부정선거 TV 토론을 글을 통해서 보고 소식도 전해 들었다. 너무나 성공적이고 대단한 토론이었고 국민을 일깨우는 선생님의 용기와 헌신이 고맙다. 전한길 선생님 늘 건승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론이라는 게 이준석 때 뭐 전한길, 이영돈 등 그 네 명이 있었던 그 토론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예, 부정선거 토론. 그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어찌 보면 이제 망상에 사로잡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군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유튜브 직접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토론에. 그럼 누군가한테 전달받았을 텐데 그 누군가가 대관절 누구이며 뭐라고 얘기했을 것인가. 얼마나 눈과 귀를 가리길래 이걸 정말 성공리에 개최된 대단한 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인식 수준을 그냥 부끄럽지도 않게 드러내는가. 그러면 국정 운영을 할 땐 또 어떻게 했을 것이며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는 무슨 이 스토리가 있을 것인가.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자기가 봤다고 안 그러고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부정선거 TV 토론을 글을 통해서 보고 소식도 들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들었고 변호사한테 아마 글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으면 신문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 거 아닌 거, 지난 거 뭐 이런 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뭐 그 정보를 접했다. 전한길의 활동은 몹시 훌륭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 토론회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대응도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감시 TF를 만들겠다. 네. 그랬더니 전한길 씨가 했던 말이
우리가 토스를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스파이크를 때렸다. 예. 좋아. 아주 그냥 세 분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어제요, 그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한 받침대를 투명한 재질로 바꾼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아이 참다. 그 통이 안 보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 벌어진지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저걸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오히려? 왜 지금 비밀투표 오히려 비밀투표에 무언가가 더 공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게 이렇게 아주 꽉 접진 않거든요. 이거 번질까봐 이중으로 또 이렇게 찍힐까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펼쳐지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교체하고 딱 이거 빼돌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투명으로. 부정선거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투표에 문제가 있어. 이거 첫 번째 경로고 투표는 제대로 뭐 투표는 어떻게 하든지 되네. 개표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개표에는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개표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아니야. 개표함은 어떻게 못해. 그거 봉인된대. 선거인단이 상관한데. 아 그러면 전자개표가 문제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넘어온 단계가 그날 토론도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거를 집요하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냐? 어디서 부정했다는 거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사실 못 하는데 답이 나오는 게 맨하탄 프로젝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던 표현으로 악화가 양화를 밀어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음모론이 저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통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도 저통이 문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에 칩을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 어떤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 안에 어떤 그 기계적 장치가 들어가가지고 나는 1을 찍었는데 2로 바뀌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 일 없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얘기하니까 그럼 아닌 걸 증명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에서 그거랑 백미가 뭐였냐면 이영돈 PD가 그랬나? 노트북이 그러니까 연결돼 있대요. 중국 서버랑 선관위 서버가.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했더니 노트북으로 연결돼 있대요. 노트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코드를 그러니까 이준석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코드를 심었다는 거냐? 컴퓨터를 잘하니까. 코드를 심었다는 거냐? 무슨 얘기냐? 서버가 해킹됐다는 거냐? 아니면 뭐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환기리 버럭 소리를 질러요. 노트북으로 그거 되는지 모르십니까? 진짜 신념이 되게 답답해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꼼꼼한 거 잘 봤네. 그 장면. 그 장면. 네, 많이 돌아다니는 장면. 지금 저 투표함 전체가 투명하다는 것이 아니고 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하게 해서 안에 그 천주머니를 투명하게 해서 보여준다라는 취지인데 예. 참 뭐 그래요. 그거나 저거나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돈 들 거 아니에요.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이 들 것이고 또 말하자면 행정력 낭비는 또 어떡할 겁니까? 근데 이게 음모론의 문제가 뭐냐면 돈 들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도 예산에서 저걸 못 바꿀 거 아닌데 제 말은 뭐냐면 저걸 바꾸면 믿냐고요. 그러니까 저걸 바꿔도 안 믿어요. 어차피. 그럼 이 음모론이라는 게 사회적인 폐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바꾸면 그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투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뭐가 있으면 투표 방식을 뭘 바꾸면 되겠죠. 투표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그걸 바꾸면 되겠죠. 네. 전자개표가 문제라고 해서 바꾸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저 과정 자체를 안 믿는 건데 저걸 바꾸면 이제 또 다른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바꾼 이유가 있다.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부정선거론자들이 저 통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적으로. 네. 왜냐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그거야 말로 예전에 뭐 신호등 뭐 이런 괜찮지 않아요? 네, 뭐 차이나 프로젝트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결국 음모론은 이게 끝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이 대법원의 결정문을 읽었었어요. 그런데 막 바꿔치기 하고 종이가 교체됐다라고 하니까 대법원이 뭐까지 보냐면요. 제가 인상 깊어서 적어놨는데 그 흰 종이도 두께, 평량, 평활도, 불투명도, 백색도, 백감도 이렇게 다 왜냐면 같은 흰 종이어도 다 백색의 정도, 투명한 정도, 휘는 정도 이게 다르잖아요. 이걸 다 비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안 됐다라고 결론을 여러 차례 내리거든요. 근데도 못 믿겠다는 저 사람들 지문 분석하자 그래요. 지문 분석. 왜냐면 내가 거기 썼으면 내 지문 들어있을 것이고 그 관련자들 지문 들어있을 건데 나머지 사람이 들어간다고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그 선관위에서 공개한
그 투명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밑에서 볼 수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나는데 저 사람 지금 발 있는 부분 저기만 저기가 투명하다는 저기 거니까.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 위 중간에서부터 뭔가 지금 만약에 막혀 있거나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커피 같은 거 시키면 뜨거울 때 이제 컵 하나 더 끼워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 예, 이런 상황이고 별일이 다 있네요. 이런 수준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